아가씨,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그 집은 귀신이 나와요.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언덕 위 흉가를 향해.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을 전 재산 주고 사다니. 근데 이 여자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몸이었으니까요. 이 여자 이름은 화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어느 고을에 화란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화란은 원래 꽤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포목 장사로 이름을 날리던 상인이었거든요. 그런데 15살 되던 해에 집안이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경쟁하던 상단에서 거짓으로 모함을 했고 누명을 쓴 아버지는 그만 병을 얻어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곧 따라가셨고요. 졸지에 고아가 된 화란은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20살이 되어서야 겨우 시집을 갔습니다. 정씨 가문이라는 곳이었는데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 곽씨라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술이 얇은 딱 봐도 차가운 인상의 여인이었죠. 이분이 화란을 며느리로 들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란이네 친정이 망할 때 재산을 어딘가에 숨겨뒀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곽 씨는 그 숨겨진 재산을 노리고 화란을 데려온 겁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했죠. 화란은 평소처럼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채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당을 쓸던 하인이 화란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여종도 화란을 보더니 쏜살같이 사라졌고요. 평소 같으면 마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넬 텐데 모두가 눈을 피하는 겁니다. 화란의 가슴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시어머니 곽 씨가 정좌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른쪽에는 남편 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평소에도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 머리에는 화려한 꽃비녀를 꽂았고 입술은 붉게 물들여져 있었죠. 가는 눈매가 여우를 닮았는데 그 눈이 화란을 훑어보더니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란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끝났구나. 화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5년을 기다렸다. 곽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시집 온 지 5년이야. 그런데 아들은커녕 딸도 못 낳았지.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단다. 화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곽 씨가 옆에 앉은 젊은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연이라고 한다. 오늘부터 이 집 사람이야. 첩이라는 말이었죠. 연이가 대를 이을 것이다. 곽 씨의 눈이 화란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그러니 너는 오늘로 이 집을 나가거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란은 놀랍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화란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사람.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함께 달을 보며 웃던 밤도 있었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때도 있었죠. 제발 한마디만. 어머니, 이건 너무합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아내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정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쫓겨나는데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화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첨연이가 화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승리자의 미소였죠.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는 이제 내 거야. 화란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매달리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 한 방울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화란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이 전부였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 어머니 유품인 작은 거울, 바느질 도구 약간. 보따리 하나에 다 되어갔습니다. 5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뿐이구나. 화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 설레던 마음으로 들어섰던 이 방. 남편과 함께 밤을 보냈던 이 방.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접었으니까요. 대문으로 향하는데 하인 하나가 쫓아왔습니다. 손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더군요. 마님. 아니, 큰마님께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노잣돈이라고. 화란은 돈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단양. 고작 단양이었어요. 객주에서 한 달 묵기도 빠듯한 돈. 5년 시집살이의 대가가 고작 이거였습니다. 고맙게 생각해라. 곽씨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겠죠. 화란은 돈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하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고도 원망스럽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화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돌아보면 그래도 5년인데 하는 미련이 고개를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똑바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묵직하고 차가운 소리였죠. 그 소리와 함께 화란의 5년이 끝났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죠. 화란은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친정은 이미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망해서 흔적도 없었죠. 친척들요? 친정이 망하고 나서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몰락한 집안이랑 엮이면 재수 없다면서요. 시집갈 때 겨우 소개만 해준 먼 친척마저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정말로 끝일 것 같았거든요. 멈추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쫓겨난 화란은 고을 객주의 방을 잡았습니다. 객주라고 해봤자 허름한 곳이었어요. 방은 좁고 눅눅했고 벽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죠. 그래도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룻밤 묵는데 몇 푼, 밥 한 끼에 몇 푼. 단양이라는 돈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양반가 출신 여자를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게다가 소방맞은 년이라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지더군요. 어느 집에 가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우린 사람 안 구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또 어느 집에서는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무슨 일을 하시게요? 밥 푸는 것도 모르실 텐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집에서 5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직접 밥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하인들이 해주는 밥을 먹었으니까요. 쓸모없는 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 싶어서 참담했어요. 밥값, 방값 내고 나면 돈이 눈 녹듯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끼 먹던 걸 2끼로 줄였어요. 그러다 1끼로 줄였죠. 그것도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밤이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허기 때문에 자꾸 깼죠. 보름쯤 지났을 때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세어보니 고작 2냥. 2냥이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열흘, 아니 일주일도 힘들겠죠. 객주 주인 눈치도 점점 사나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객주 주인 아낙네가 화란의 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손님, 방값이 밀렸어요. 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딴판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화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객주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신세가 됐더군요. 기다려달라는 말 벌써 3번째예요. 아낙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화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기에 장터에 나갔어요.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 혹시 싼 방이 있을까 싶어서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화란은 그 속에서 유령처럼 걸어 다녔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북쪽 언덕 그 집 말이야. 주인이 또 도망갔대. 아낙네 둘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귀신 나온다는 그 흉가 벌써 4번째잖아. 다른 아낙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거절해. 성냥이면 산다던데 그래도 아무도 안 사려고 해. 화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석냥. 지금 가진 돈이 2냥. 객주비 내지 말고 끼니 더 굶으면 성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귀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화란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화란은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고을 북쪽으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언덕배기를 올라가는 길은 잡초가 무성해서 발목을 긁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한참을 올라가니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화란은 멈춰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제법 큰 기와집이었어요. 방이 5개는 되어 보였죠. 원래는 꽤 잘 사는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기와는 깨져서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요. 대문에는 누런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어요.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휘장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흉가.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사람이 살던 집이 아니라 귀신이 살 것 같은 집이었어요. 화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으로 살 집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기와집 한 채에서 살았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자고 하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귀신 나온다는 흉가를 석냥에 사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 아낙네가 화란을 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아가씨,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아낙네가 손사래를 치며 달려왔어요. 그 집은 귀신이 나와요. 밤마다 여자 귀신이 울어요. 아낙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전에 살던 가족은 한밤중에 짐 싸서 도망갔어요. 그 전 주인은 밤새 귀신 소리 듣다가 미쳐버렸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렸어요. 화란은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귀신이 사람보다 무섭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난 사람한테 당할 만큼 당해봤습니다. 화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귀신쯤이야 뭐. 마을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란은 그들을 지나쳐 대문 앞에 섰어요. 부적 사이로 낡은 나무가 보였습니다. 손으로 밀어보니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틀을 더 굶었습니다. 객주비도 안 냈어요. 주인 안악내의 눈초리가 따가웠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성냥을 손에 쥐고 거간꾼을 찾아갔어요. 거간꾼은 화란의 말을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그 집을 사시겠다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네. 화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간꾼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후회하셔도 환불은 안 됩니다. 그건 아시죠? 후회할 것도 없어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걸요. 화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성기냥을 건넸어요. 이제 정말 무일푼이었습니다. 주머니가 텅 비었죠. 대신 지붕이 생겼어요. 해질녘이었습니다. 화란은 보따리 하나 들고 흉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흉가 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화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삐걱.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잡초가 치마폭을 스쳤죠.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마루에는 낙엽이 수북했고 방 안에서는 곰팡내가 진동했어요. 화란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지붕은 멀쩡했습니다. 기둥도 튼튼했어요. 벽에 금이 좀 갔을 뿐 뼈대는 살아있었죠. 화란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손 좀 보면 살만하겠네.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귀신이 정말 나오면 어쩌지? 불안이 밀려왔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란은 가장 깨끗해 보이는 방 구석에 이불을 깔았어요. 가져온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 유품인 작은 거울뿐이었죠. 창호지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창호지가 펄럭였습니다.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평범한 소리인데도 온몸이 긴장됐어요. 눈을 감으려는데 스르르, 스르르. 화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루 밑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스르르, 스르르.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 낮은 한숨 소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의 한숨 같은 소리가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여자 귀신이 운다고 했죠. 전 주인이 미쳐버렸다고 했고요. 진짜였어. 귀신이 진짜 있었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지금 당장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하나. 그런데 어디로 가요?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객주비도 밀렸고 돈도 없고 이 집이 전 재산이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화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신이 무섭다고. 그래, 무섭지. 하지만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이불을 꽉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날 쫓아내려면 직접 나와봐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죠. 스르르, 스르르. 소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어떤 때는 긁는 소리, 어떤 때는 발자국 소리. 가끔은 낮은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화란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온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했죠. 새벽이 올 때까지 이불 속에서 버텼어요.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으니까요. 창호지 틈으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날이 밝은 거였어요. 화란은 그제야 이불을 내렸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밤새 얼마나 긴장했는지
어깨와 목이 뻣뻣했죠. 살았다. 일단 첫 밤은 넘겼다. 그렇게 흉가에서의 첫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버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밤마다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긁는 소리, 발자국 소리, 때로는 낮은 한숨 소리. 화라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은 한 번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소리만 내고 기척만 남기고 그뿐이었죠. 진짜 귀신이라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화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화라는 낮 동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살 집이니까요. 잡초를 뽑고 마당을 쓸고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쌀독이 하나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쌀이 조금 남아있더군요. 전 주인이 두고 간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열어봤더니 쌀이 줄어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보다 적었습니다. 화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신이 밥을 먹나? 그뿐이 아니었어요. 마당 우물가에 가보니 물을 기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물 두레박이 젖어 있었고 바닥에 물이 튄 자국이 남아 있었죠. 화라는 분명 우물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도 가봤어요. 손을 대보니 제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부를 땐 흔적이었죠. 화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쌀이 줄어든다. 물을 기른 흔적이 있다. 아궁이가 따뜻하다. 이건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은 밥을 안 먹어요. 귀신은 불을 뗄 필요가 없죠. 사람이야. 이 집 어딘가에 사람이 숨어 있는 거야. 화라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라는 평소처럼 방 구석에 이불을 깔았어요. 그리고 눕는 척하면서 잠든 척했습니다. 눈을 살짝 떴어요.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스르르, 스르르.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도망치지 않을 거야. 오늘은 정체를 밝힐 거야. 화란은 살금살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을 열었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루 쪽이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라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스르르. 마루 구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널빤지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어요. 화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널빤지가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손이 하나 나왔어요. 마른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늙은 사람의 손. 화란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에 이어 팔이 나왔고 어깨가 나왔고 마침내 흰 머리칼의 노인이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늙은 노인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부엌 쪽으로 향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지금이다. 화라는 미리 준비해둔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으로 나섰어요. 누구요? 화란이 촛불을 노인에게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노인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아이고, 귀신. 노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화라는 어이가 없었어요. 귀신인 줄 알았던 게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오히려 화란을 귀신이라고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귀신 아니에요. 나 이 집 주인이요. 화란이 촛불을 들고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누구요? 왜 남의 집 마루 밑에 숨어 살고 있는 거요? 노인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화란을 올려다봤어요. 촛불 아래 화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윤대방 대가씨.
화란이 멈칫했습니다. 윤대방.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화란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주름 깊은 얼굴, 검버섯이 핀 볼, 선하고 충직해 보이는 눈,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 친정 상단 마당을 뛰어다니던 때 늘 따뜻하게 웃으며 아씨 조심하시오 하고 말해주던 하인. 화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만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씨. 노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했어요. 아니, 마님. 마님이 살아계셨구나. 이게 꿈이요, 생시요. 복만이었습니다. 화란 친정 윤상단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하인. 아버지가 신뢰하던 사람. 어린 화란을 업어주고 과일을 몰래 쥐어주던 사람. 친정이 망할 때 다른 하인들과 함께 흩어졌었죠. 그 후로 소식을 몰랐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화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만아, 내가 왜 여기에? 화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상단이 무너지고 저도 쫓겨났습니다. 복만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몇 년 전에 이 빈집을 발견했죠. 아무도 안 살길래 숨어 살았습니다. 복만은 밤에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마루 밑 공간에 숨어 있었고요. 부엌에서 몰래 쌀을 훔쳐 죽을 끓여 먹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었대요. 그게 귀신 소문이 된 거였습니다. 밤마다 소리가 난다.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 모든 소문의 정체가 이 늙은 하인이었던 거죠. 주인이 들어올 때마다 무서워서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무서워서 도망가더군요. 이번에도 그러실 줄 알았는데 복만이 화란을 올려다봤습니다. 마님이 도망을 안 가시니까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화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픽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매일 밤 그 소리를 낸 거야? 나 쫓아내려고? 죄송합니다, 마님. 복만이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늙은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화란은 복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 나도 갈 곳 없어서 여기 온 거니까. 복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란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마님이 어찌하여 이런 곳에? 화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쫓겨났어. 그 한마디에 복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시집에서 소박 맞았어. 화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다고 내쫓더라고. 그래서 전 재산 털어서 이 집 샀어. 성기냥해. 복만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대방의 딸이 그 곱디고 온 아씨가 이런 흉가에서 살게 됐다니.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나으리,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복만이 흐느꼈습니다. 화란은 복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난 일이야. 이제 어쩌겠어. 한참을 울던 복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 눈을 깜빡였어요. 마님, 그러고 보니. 복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화란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상단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복만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데리고 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었죠. 나으리께서 어디선가 사두셨던 별장 같은 곳이었어요. 화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뭔가를 숨기셨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요. 복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나으리께서 혼자 하셨으니까요.
다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만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으리의 목소리를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어요. 만약을 대비해 이것만은 남겨둔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다. 화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겨진 재산. 그 소문이 진짜였던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 5년 동안 화란을 괴롭히며 캐물었던 것. 그게 정말 있었던 거야. 그것도 바로 이 집에. 복만아. 화란이 복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는 거 없어. 어떤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나으리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복만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나으리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다행이다. 그런 표정이셨어요. 마지막 보험을 들어둔 것처럼요. 마지막 보험. 화란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딸을 위해 숨겨둔 것. 그게 이 집 어딘가에 있다. 화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마루, 허물어진 벽, 어두운 방들. 이 집 어딘가에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해. 화란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복만을 만난 다음 날부터 화란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뒀다. 이 집 어딘가에.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복만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마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만이 숨어 살던 공간 말고 다른 곳은 없나 살폈죠. 널빤지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두드려보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옆도 뒤졌어요. 벽돌을 빼보고 바닥을 파보고 나온 건 먼지와 재뿐이었습니다. 마당 구석도 살폈습니다. 돌밑을 들춰보고 흙을 파봤어요. 땅이 굳어서 삽질하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뒷간 근처도 확인했어요. 혹시 벽 틈에 뭔가 있지 않을까? 손가락이 까질 때까지 더듬어 봤습니다. 역시 허탕이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화란은 지쳐갔습니다. 정말 있긴 한 걸까? 복만이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복만도 미안한 기색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분명히 봤는데. 복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뭔가를 숨기시는 걸 분명히 봤는데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화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화란은 뒷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지친 몸을 쉬려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시선이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뒷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우물.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는데 신경을 안 썼던 곳이었어요. 앞마당에도 우물이 있었으니까요. 화란은 천천히 일어나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로 쌓은 낡은 우물이었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었고 주변의 잡초가 무성했죠.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화란이 복만을 불렀습니다. 복만아, 이 우물 원래 있던 거야? 복만이 다가와서 우물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이 우물은 나으리께서 이 집 사시고 새로 파신 겁니다. 화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한 거야? 예, 그때 제가 일꾼들 감독하는 걸 도왔거든요. 원래 앞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왜 또 파시나 했었죠. 화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앞마당에 멀쩡한 우물이 있는데 왜 뒷마당에 또 팠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화란은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깊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바닥이 말라 있었죠. 우물인데 물이 없다. 화란은 확신했습니다. 여기다. 복만아, 밧줄 가져와. 복만이 허둥지둥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화라는 밧줄을 우물 기둥에 묶었어요. 마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복만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화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숨긴 거야. 내가 직접 찾을 거야. 밧줄을 잡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까칠한 밧줄에 쓸렸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우물 바닥에 닿았습니다. 클바닥이었어요. 물이 말랐으니 당연했죠. 어두웠습니다. 위에서 복만이 횃불을 내려줬어요. 불빛에 우물벽이 드러났습니다. 화라는 벽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돌로 쌓은 벽. 대부분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벽. 돌 하나가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화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돌을 밀어봤어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번엔 당겨봤습니다. 스르르. 돌이 빠졌어요. 돌 뒤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봤어요.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기름종이로 싼 보따리. 화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복만아, 있어, 뭔가 있어. 화란이 소리쳤습니다. 위에서 복만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밧줄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이 쓸려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마루에 앉아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복만이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기름종이를 한 겹 벗겼습니다. 또 한 겹. 그 안에 천으로 싼 무언가가 있었어요. 천을 풀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장부 3권. 그리고 증서 묶음. 화라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읽었습니다. 경신년 박상단 주인 박치문에게 명주 쉰필 위탁. 대금 수령시 정산 예정. 임술년 오상단 오득수에게 모시 30필 보관 위탁. 추후 찾아갈 것. 개해년 송객주 송만복에게 은스문양 예치. 몰락하기 직전 아버지가 믿을 만한 거래처들에게 물건과 돈을 나눠 맡겨둔 기록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몰수당하지 않게 분산해둔 거였어요. 마지막 장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딸 화란에게 아비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구나. 부디 이것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화란은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옆에서 복만도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아씨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울음을 그치고 화라는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기록된 이름은 총 12명. 아버지가 물건이나 돈을 맡겨둔 사람들이었죠. 화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가겠다고. 다음 날부터 화라는 장부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송객주 송만복. 2고을 떨어진 장터에서 객주를 운영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화라는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하루 반나절이 걸렸죠. 송만복은 늙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화란이 찾아가자 처음엔 모른 척 하더군요. 윤대방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피하며 시치미를 댔어요. 화란이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개해년에 은스문양을 맡기셨다고요. 송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맞소. 윤대방께 빚진 게 있었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서 결국 은스문양을 내어줬습니다. 두 번째, 박상단 박치문. 이미 세상을 떠났더군요. 하지만 아들이 장사를 잇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장부를 보여주자 아버지 장부에도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선친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대방께 갚아야 할 게 있다고요. 아들이 명주 쉰필값 일부를 쳐서 은 15냥을 내줬습니다. 세 번째, 오상단 오득수. 행방불명이었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12명을 찾아다녔습니다. 5명은 죽었거나 사라졌어요. 4명은 모른 척하며 끝까지 발뺌했죠. 협박을 해도 사정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증거가 있소. 없으면 나가시오. 문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3명은 양심을 지켰습니다. 송만복처럼 정직하게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죠. 1달 넘게 발품을 팔았습니다. 총합 은 50냥과 옷감 약간. 큰 돈은 아니었어요. 부자가 될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미천은 됐습니다. 화라는 은양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장사를 하면 될까? 그런데 뭘 팔아야 하지? 그때 복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상단 시절에 배운 게 있습니다. 화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접 물건 만들어 팔면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남는 것도 적고요. 복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연결해주고 구전을 받는 장사가 있지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이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중개상. 화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되겠어. 마님은 글을 읽고 셈이 밝으시잖아요. 계약서 쓰고 장부 정리하고 신용 관리하는 건 마님이 하시면 됩니다. 복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발로 뛰겠습니다. 윤 상단 시절에 알던 사람들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거래처 연결하고 물건 상태 확인하는 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화라는 무릎을 쳤습니다. 좋아, 해보자.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배 짜는 집이 있었어요. 저 마을에서 옷 만드는 집이 있었고요. 화란이 둘을 연결해 줬습니다. 여기 배가 좋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대신 중간에 구전을 조금 받겠습니다. 처음엔 양 몇 푼에 불과했어요. 티글 같은 돈이었죠. 하지만 신용이 쌓였습니다. 화라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어요. 물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납기를 반드시 맞췄죠. 장부 정리가 깔끔해서 거래처에서 신뢰했습니다. 복만은 열심히 발로 뛰었어요. 예진맥을 동원해서 거래처를 넓혀갔죠.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흉가에 사는 과부, 장사 머리가 좋다더라. 계산이 정확하고 약속을 꼭 지킨대. 한 번 거래해봤는데 괜찮더군. 아직 작았습니다. 아직 보잘것없었어요. 하지만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싹이 트기 시작했죠. 화라는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더 커져야 해. 더 많이 벌어야 해. 그래야 복수할 수 있어. 아버지가 남긴 씨앗. 화라는 그것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만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화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큰일이 아니라 큰 기회입니다. 복만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고을 너머에 감천장이라는 큰 장터가 있었어요. 다음 달 초에 그 고을원님 따님의 혼례가 있는데 폐백용 비단과 명주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납품하기로 한 상단이 물건을 못 대게 됐대요. 왜? 열흘 전에 강을 건너다 배가 뒤집혔답니다. 비단이 전부 물에 젖어버렸대요. 화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돼? 비단 80필, 명주 50필. 남은 기한은 보름이고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보름 안에 그걸 구할 수 있는 상단이 없었어요. 다들 손을 뺐죠. 실패하면 위약금에 신용 추락이니까요. 대신 성공하면 보수가 은 200냥입니다. 복만이 침을 꿀떡 삼키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감천장에 이름이 알려지면 거래가 쏟아질 겁니다. 은 200냥. 지금 화란이 가진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화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은 것 다 날리는 거였죠. 하지만 내가 하겠어. 화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만이 기겁했어요. 마님, 위험합니다. 보름 안에 그 물량을 할 수 있어. 화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다 잃어본 사람이야.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그날부터 화란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인근 고을 5군데를 돌았어요. 비단 짜는 집, 명주 짜는 집, 포목, 도매상.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물건 있으면 다 긁어 모아 주세요. 값은 제대로 쳐드릴게요.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걸었습니다. 하루에 2고을씩 돌았어요. 중간에 문제도 생겼습니다. 물건 약속한 곳이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아, 그 물건은 다른 데 팔았는데요. 화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말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끈질기게 협상해서 물건을 받아냈어요. 닷새 만에 물량 확보를 끝냈습니다. 비단 85필, 명주 52필. 여유분까지 챙겼죠. 이제 운송이 문제였어요. 짐꾼을 고용하고 수레를 빌렸습니다. 비가 올까봐 기름종이로 물건을 겹겹이 쌌어요. 화라는 직접 수레를 따라갔습니다. 밤새 이동하고 중간중간 짐 상태를 확인했죠. 눈을 붙일 틈도 없었어요. 혼례 이틀 전, 감천장에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자 주문처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걸 보름 만에 구하셨소. 어떻게? 화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주인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오. 이런 배짱 있는 장사꾼은 처음 보오. 대금은 200냥. 거기에 추가 사례금까지 얹어서 총은 230냥. 화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쥐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큰 것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이었어요. 흉가에서 장사하는 여인, 불가능한 물량을 해냈다더라. 배짱도 좋고 신용도 좋다더군. 직접 뛰어다닌다니 장사꾼 근성이 장난 아니래. 감천장 상인들이 거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달라졌어요. 화라는 돌아와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짐꾼 2, 심부름꾼 1. 흉가를 창고 겸 사무 공간으로 정비했어요. 더 이상 혼자 뛰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화란 상단. 작은 상단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좋은 소문은 느릿느릿 퍼지는데 나쁜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좋은 소문이 화근이었어요. 흉가에서 장사하는 여자가 대박났대. 거기 귀신 나온다던 집 아니야? 그 여자가 귀신도 쫓아내고 장사까지 번창시켰다더라. 장터마다 화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신기한 얘기로 떠돌았어요. 근데 소문이란 게 돌고 돌다 보면 엉뚱한 귀에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날 곽 씨는 장터에 나왔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란이라는 여자가 흉가를 사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요즘 완전 잘 된다더라. 곽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란. 설마. 곽 씨가 옆에 있던 아낙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다던가. 글쎄요, 눈매가 날카롭고 키가 훤치하다던데요. 말투가 점잖아서 양반가 출신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곽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년이었습니다. 쫓아낸 며느리. 전 재산이라고 던져준 푼돈 들고 쫓겨난 년이. 고작 몇 달 만에 장사를 해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곽 씨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곽 씨는 중얼거렸어요. 그년이 무슨 재주로 장사를 해. 분명히 뭔가 있어. 곽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앉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년이 시집 올 때 뭔가 숨긴 게 있었을 거야. 곽 씨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간 게 분명해. 사실 화라는 시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빗 하나, 어머니 유품 손거울.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곽 씨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화란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용서가 안 됐어요. 내가 쫓아냈으면 비참하게 살아야지. 감히 나보다 잘 살아? 곽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곽 씨는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 문 앞에서 곽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원님, 억울합니다. 도둑을 잡아주십시오. 관아 안이 술렁였어요. 포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곽 씨가 눈물을 짜내며 말했어요. 제 며느리였던 년이 시집 재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금붙이며 비다니며 죄다 들고 튀었어요. 지금 북쪽 언덕 흉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더군요. 그 미천이 다 우리 집 물건입니다. 포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곽 씨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위조한 물품 목록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없어진 물건 목록입니다. 비단 20필, 은장도 2자루, 금비녀 3개. 목록은 길었어요. 전부 거짓이었지만 곽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읊어 내려갔습니다. 포졸이 목록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다시 나왔습니다. 사또께서 조사하라 하셨소. 당장 잡아드리겠소. 곽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화라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만이 마당을 쓸고 일꾼 2명이 물건을 나르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관아에서 나왔다. 화란이라는 년 어디 있느냐. 포졸 4명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화란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년이 정씨 가문 재산을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관아로 가자. 화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훔치다니요. 저는 아무것도 훔친 적 없습니다. 그건 관아에서 밝혀질 일이다. 그러. 포졸 둘이 화란의 양팔을 잡았어요. 복만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 아씨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돼요. 복만이 막아서려 했지만 포졸에게 밀쳐졌어요. 늙은 몸이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복만. 화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포졸들이 화란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화란은 봤어요. 저 멀리 길 끝에 서 있는 사람. 곽 씨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비웃고 있었어요. 화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곽 씨가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끝이다, 이년아. 화란의 이가 악물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대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화란은 무릎을 꿇렸습니다. 사또가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정씨 가문에서 고발이 들어왔다. 내년이 시집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는데 할 말이 있느냐? 화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훔친 것이 없습니다. 시집에서 나올 때 가져간 것은 제 옷가지와 어머니 유품뿐입니다. 사또가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목록이 있다. 비단 20필, 은장도 2자루, 금비녀 3개. 이것들이 내 장사 미천이 아니더냐? 그건 거짓입니다. 화란이 소리쳤어요. 제 미천은 친정아버지가 남긴 장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댁 물건은 단 한 푼도 가져간 적 없습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화란은 입을 다물었어요. 장부가 있긴 했지만 그게 친정 것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당장은 없었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일단 가둬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옥에 있어라. 화란이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축축한 벽,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화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야. 화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 그때 옥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씨. 복만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란이 창살에 매달렸어요. 복만, 괜찮아요? 저야 괜찮습니다. 아씨가 걱정이지요. 복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씨, 제가 증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장부가 나으리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화란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어요. 복만, 부탁해요.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씨는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화란은 다시 벽에 기대 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온기를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화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고 보자. 화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버텨낸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화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란은 옥에서 버텼어요. 차가운 돌바닥에서 자고 물탄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견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복만이 반드시 증인을 데려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관아가 술렁였어요. 찻도 밖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포졸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화란이라는 여자 사건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데 5명이나 됩니다. 찻도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들여보내라.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복만이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그 뒤로 5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상인들이었어요. 화란이 옥에서 끌려나와 다시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화란의 눈이 커졌어요. 복만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 분들은 화란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준 3명, 그리고 모른 척했던 사람들 중 2명. 복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찻도 이 사람들은 윤대방을 알던 상인들입니다. 복만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윤대방은 화란 아씨의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10년 전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요. 찻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에서 상인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머리가 반백인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김상단의 김대방입니다. 20년 전부터 윤대방과 거래를 했습니다. 김대방이 품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어요. 여기 보십시오. 윤대방이 직접 쓴 거래 장부입니다. 필체를 비교해보시면 화란 아씨가 가진 장부와 같다는 걸 아실 겁니다. 찻도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란의 장부와 김대방의 장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필체가 똑같았습니다. 찻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번째 상인이 나섰어요. 저는 박상단의 박대방입니다. 윤대방에게 빚진 돈을 이번에 화란 아씨에게 갚았습니다. 박대방이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여기 제가 갚은 기록이 있습니다. 화란 아씨의 미처는 시댁 물건이 아니라 친정 채권을 회수한 것입니다. 3번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대방에게 진 빚을 화란 아씨에게 갚았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어요. 찻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4번째 상인이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 모른 척했던 상인 중 하나였거든요. 찻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윤대방에게 빚이 있었지만 처음에 화란 아씨가 찾아왔을 때 모른 척했습니다. 망한 집안이라고 무시했지요. 상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만 영감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대방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두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찻도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으니 내 딸이 어려우면 분명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상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상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사또 화란 아씨는 도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채권을 정당하게 회수한 것뿐입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고발인 곽 씨의 주장은 거짓이란 말이냐? 그때 5번째 상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상인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사또, 저는 30년 전부터 이 고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곽 씨 집안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말해보라. 노인이 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곽 씨 집안이 처음 이 고을에 왔을 때 그 집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관아가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됐지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전 이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곽 씨 집안은 그때 쌀을 사재기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10배, 20배 가격에 팔았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 땅을 헐값에 빼앗았습니다. 지금 곽 씨 집안 재산 절반은 그렇게 모은 겁니다. 노인이 품에서 낡은 종이 묶음을 꺼냈어요. 여기 당시 피해자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사또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사또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졌어요. 이게 사실이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께서 조사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곽 씨 집안은 남의 재산을 훔쳐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남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또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곽 씨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우르르 뛰어나갔습니다. 화라는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복만이 화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씨, 끝났습니다. 화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복만, 고마워요. 화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복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씨, 나으리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얼마 뒤 곽 씨가 끌려왔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 이게 무슨... 닥쳐라. 사또가 호통쳤어요. 내년이 거짓 고발을 했다. 게다가 20년 전 흉년 때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증거도 나왔다. 할 말이 있느냐? 곽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곽 씨가 버벅거렸어요. 그러다 화란을 봤습니다. 화란은 일어서 있었어요. 더 이상 무릎 꿇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화란과 곽 씨의 눈이 마주쳤어요. 화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담담하게. 곽 씨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끌고 가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곽 씨를 끌어갔어요. 안 돼.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 안 돼. 곽 씨의 비명이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아니, 이제 시작이구나. 햇살이 관아 마당을 비췄습니다. 화란의 얼굴에도 빛이 내렸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곽 씨는 관아에서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거짓 고발죄, 그리고 20년 전 흉년 때 불법으로 재산을 모은 죄. 2가지가 겹치니 형벌이 무거웠어요. 재산 절반이 몰수됐고 곽 씨는 곤장을 맞은 뒤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정 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쌓은 재산이 절이 되는 거라고. 하늘이 무섭지 않았나 보다고. 화라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통쾌하지 않았냐고요. 글쎄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5년을 살았던 집이었거든요. 미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화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관아에서 풀려난 뒤 화라는 다시 장사에 매달렸어요. 소문이 퍼진 덕분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이겨낸 여자. 흉가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여자. 믿을 수 있는 상인. 사람들 입에 화란 이야기가 오르내렸어요. 화란 상단은 날로 커졌습니다. 처음엔 중개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물건을 떼다 파는 것도 시작했어요. 비단, 명주, 모시, 삼배. 복만이 발로 뛰며 물건을 구해왔고 화란이 머리로 계산하며 팔았습니다. 일꾼도 5명으로 늘었어요. 흉가라고 불리던 그 집은 이제 깔끔한 상단 본거지가 됐습니다. 부서진 담장은 새로 쌓았고 허물어진 지붕은 기와를 올렸어요. 마당에는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도 지었습니다. 복만이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나으리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고요. 화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명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화란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일꾼이 달려왔습니다. 밖에 정서방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화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서방. 5년을 함께 산 남편. 아니, 전 남편. 화란은 붓을 내려놓고 그를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잠시 뒤 정서방이 들어왔습니다. 화란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놀랐어요. 예전의 정서방이 아니었거든요. 비단 도포는 간데 없고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정서방이 화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잘못했다고. 어머니 말만 듣고 쫓아낸 거 평생 후회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매달렸습니다. 화란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5년 전 대청마루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사람. 어머니 눈치만 보던 그 사람. 화란이 끌려나갈 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던 그 사람. 지금은 초라하게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화란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서글픔, 허탈함, 그리고 마지막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돌아가라고. 다신 오지 말라고. 정서방이 손을 내밀며 매달렸지만 화란은 뒤돌아섰습니다. 일꾼을 불러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다음에 또 오면 관아에 넘기겠다고. 정서방이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화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딱 한 방울. 화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부 앞에 앉았어요.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화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진 집이었어요. 화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었다고. 앞이 안 보여서 무서웠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복만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은요? 화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화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가 화란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난초란자. 난초는 척박한 곳에서도 핀다고 하셨어요. 이 집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흉가.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복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화란이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고.
복만이 없었으면 혼자는 못했을 거라고. 복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씨가 대단하신 거라고. 자기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화란이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다시 일어섰다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처럼. 눈을 떴을 때 노을이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란은 앞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장사가 있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란은 걸음을 옮겼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화란 상단에는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사는 계속됐어요. 삶도 계속됐습니다. 흉가에서 피어난 꽃처럼 화란은 오늘도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